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4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때문에 결국 남편과도 이혼했네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당시 저도 남편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요. 둘 다 맛집 다니는 걸 좋아해서 주말에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정이 들어서 소개받은 지 4달 만에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네요. 사귀는 동안 소위 쿵짝이 잘 맞는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랬어요. 그 흔한 말다툼 한 번 없이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며 인연을 만났지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제가 별 고민 없이 좋다고 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자기 고향에 있는 회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았어요. 사실 남편이 회사 생활을 서울에서 하고 있긴 했어도 워낙 박봉을 받았던지라 서울살이가 녹록지 않다고 몇 번이고 저에게 하소연을 했었거든요. 그렇기에 고향으로부터 온 이직 제안을 놓치고 싶지 않은 눈치래요. 그리고는 혹시 제가 같이 가줄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았기에 다른 지역에는 연고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 아무리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다른 지역으로 움직인다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지요. 게다가 남편의 고향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직업적 특성상 지방으로 갈수록 일자리가 소멸된다고 봐도 무방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같이 못 갈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네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기를 일은 안 해도 좋답니다. 저만 괜찮다면 전업주부로 살아도 된다며 자기가 평생 저를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다고요. 워낙 남에게 신세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남편의 그런 제안이 고맙기는 했지만 내키지는 않았어요. 사실 사람 마음이란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끝없이 저를 설득했고 결국 저는 남편의 고향으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어찌나 매달리던지 한번 믿어보자 싶었던 거지요. 게다가 정말 운 좋게도 대학 선배의 도움으로 그 지역 안에서 일자리도 구하게 되었네요. 연봉도 서울 직장에 비교해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렇게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간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직한 회사 대표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면서 회사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다고요. 처음엔 남편이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는 몰랐어요. 저희는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님을 통해서였습니다. 남편은 약속이 있다며 주말 아침부터 외출을 한 상황이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며 저더러 빨리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 목소리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처럼 어찌나 냉랭하던지 모르긴 몰라도 큰일이 터졌구나 싶어서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시댁과 저희 집은 걸어서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웠어요. 시댁으로 향하는 내내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어쩐 일인지 통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현관을 열어주셨는데 어머님 등 뒤로 아버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남편이 보였으니까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사람이 시댁에서 저러고 있으니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남편이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30도 넘은 아들을 저렇게 꿇어앉혀 두셨나 싶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더러 너는 왜 그러고 있냐며 너도 빨리 남편 옆에 가서 꿇어앉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어머님께서는 남편이 어쩌다 카드값을 연체하게 된 거냐며 저를 추궁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던 저는 어머님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오히려 되물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이것 보라고 여자가 돼서는 얼마나 살림에 관심이 없으면 자기 남편 카드값이 연체되는 것도 모르냐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없이 고개만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랬냐니까 급여가 6개월째 미지급되고 있다고요. 제가 진작에 말하지 그랬냐고 남편에게 말하는데 앞에서 보고 계시던 어머님이 저더러 쇼 좀 그만하래요. 그러더니 이게 다 제가 살림을 해프게 해서 그런 거라나요. 그리고는 분수에 안 맞게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갈 때부터 알아봤답니다. 그 순간엔 솔직히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따로 스튜디오 촬영을 안 하고 그 돈을 아껴서 하와이로 갔거든요. 그리고 신혼여행비는 제가 대부분 부담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집을 해오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집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남편도 저희 부모님도 시댁에서 집을 해줄 거란 기대 같은 것도 없었고 크게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먼저 당신이 집을 해주시겠다며 어찌나 생색을 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을 해주시긴 했는데 집이라는 게 구축 빌라에 시댁에서 엎어지면 코다울거리일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은 당신이 집을 해주셨으니 저희 쪽에서 예단이라던가 좀 제대로 해왔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혼수고 예단이고 이것저것 남한테 싫은 소리는 안 들을 만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카드값이 연체된 게 저 때문이란 식으로 몰고 가니까 남편이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대뜸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왜 멋대로 집을 계약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요. 처음엔 옆에서 들으면서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 하는 말이 저희가 사는 집이 남편 명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어머님이 계약금이랍시고 내주신 4천만 원을 제외한 모든 게 대출이라고요. 그리고 그 대출은 어이없게도 저희 남편이 갚고 있었답니다. 어머님이 월세 대신 낸다 생각하고 갚으라고 했다나요? 황당해서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 것도 잠시 잊은 채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어디 어른 앞에서 그따위로 행동을 하느냐고 하시길래 어머님이 저라면 지금 화가 안 나겠냐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막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카드 빚을 갚아주실 것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욕을 먹고 있느냐고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제대로 다 털어놓으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미안하단 말과 함께 이것저것 하나씩 끄집어내며 이야기를 하대요. 여담이지만 물론 당연히 결혼 전에도 각자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몇 번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조금씩 뻥튀기를 했었다네요.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건 다 어디 있냐고 물으니 그건 차를 사면서 다 써버렸답니다. 저한테는 리스라고 했던 차였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오고 원망스러웠지만 꼼꼼하지 못했던 저를 탓할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일단은 집부터 이사를 하고 자동차는 팔기로 했어요. 애시당초 남편 명의도 아닌 빌라인데 저희 부부가 갚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매달 월세 내듯 대출을 갚아야 한다면 집이라도 좋아야 할 거 아닌가요? 솔직히 사주신 거라 하셨으니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 40년이나 돼가지고 벽에는 금도 가있고 찬바람이 들어차기 일쑤였지요. 어머님은 이 빌라가 재개발이 될 거라는데 제 눈에는 그런 투자 가치도 보이지 않았고 재개발이 언제 될 줄 알고 이걸 버티면서 저희가 그 빚을 다 갚나요? 다행히 남편 차는 연식도 오래되지 않았고 운행거리도 짧아서 비교적 좋은 가격에 정리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몹시 아쉬워했지만 당장 어떻게든 월세를 면하려면 목돈이 필요하기도 했고 상황이었던지라 본인도 뭐라고 말을 못하대요. 그렇게 저희는 반지하지만 그래도 전세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란 마음으로요.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시던지.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보단 그저 어머님의 집 사줬다는 유세와 생색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기쁘대요. 시댁에서 거리도 차로 30분 넘게 떨어진 곳이라 마음이 편했고요. 그리고 더 이상 남편에게 경제권을 맡겨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권을 모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달까요? 이후로 저희 부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퇴근한 뒤에는 대리운전과 배달을 하며 돈을 벌었고, 저는 저대로 아는 지인들을 통해 일감을 받아와 새벽까지 컴퓨터를 붙들고 씨름을 했지요. 신혼이고 임신이고 그런 건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에게 미안해했고, 저는 저대로 친정부모님을 실망시킨 것도 그렇고, 아무튼 저희 두 사람 다 하루빨리 이 반지하를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네요. 그러다 한 3달쯤 됐을 거예요. 어머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해오셨어요. 아버님이 식당 주차장에서 차에 치이셨다고요. 주차장이라 차가 천천히 달렸다고는 하지만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어디 크게 다치신 건 아닌지 머리라도 다치셨으면 큰일이니까요. 놀라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울고불고 난리셨는데 의사 말로는 다행히 아버님은 꼬리뼈 쪽을 다치신 거 외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대요. 그제서야 저도 남편도 한숨 돌리고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려는데 어머님이 저를 붙잡으며 병간호 안 하고 어디로 내뺄 생각을 하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계신데 제가 왜 병간호를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대뜸 이 모든 상황이 전부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황당해서 아버님이 저 때문에 다치셨다는 거냐고 물으니 그렇다나요. 이게 다 저희가 멋대로 이사를 나가서 생긴 일이라고요. 알고 보니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이 멋대로 사신 그 빌라의 대출을 갚기 위해서 지인 식당의 주차장 관리 일을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사고를 당하신 거였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빌라에 계속 살면서 대출을 갚았으면 아버님이 나가서 그 고생할 일이 있었겠냐며 저더러 책임을 지라고요. 그리고 그 책임이란 한마디로 빌라에 잡혀있는 대출을 저희더러 갚으라는 것이었지요. 원한다면 명의도 남편 명의로 바꿔주겠다면서요. 제가 됐다고 했어요. 투자 가치도 없는 구닥다리 빌라에다가 제가 왜 생돈을 바르냐고 그렇게는 못한다 했지요. 그리고 저도 그땐 부동산에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던 시기라 그 빌라가 매매하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명의를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떠넘기시는 거나 다름없는 이야기였던 거지요. 제가 어머님께 일단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님 병간호만 열심히 하시라 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어이없고 화가 난 저와 달리 남편은 근심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쨌든 아버님이 일을 하다 다치셨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지요. 보기 안쓰러워 괜찮냐 물으니 남편이 저더러 그냥 빌라에 들어가서 살고 우리가 그 빚을 갚으면 안 되냐입니다. 지금처럼 서로 노력하고 살면 그 빚 우리는 금방 갚을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우리가 젊으니까 고생을 해도 젊은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냐는데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잠깐 쳐다봤다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어머님이 멋대로 저지른 일을 내가 왜 수습을 해야 하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어머님은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신 거지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나요. 이제 시작하는 자식한테 한 달에 대출 150씩 갚게 하신 게 자식 잘 되라고 그러신 거라고? 그게 말이 되냐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가 처음엔 이런저런 이유로 저한테 미안해서 차를 팔자고 할 때도 순순히 팔았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가 월급도 제대로 받아오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지 않냐면서 이번에는 자기 뜻대로 다시 빌라로 들어가재요. 그러면서 저더러 너도 부모 있는 자식으로서 시부모님이 불쌍하지도 않냐는 겁니다. 저 나이에 대출 갚겠다고 일하다 사고가 났는데 미안하지도 않냐고요. 어이가 없었지요. 막말로 그 대출 저 때문에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돈 1,000원도 저 때문이 아닌데 제가 왜 미안해하고 불쌍해해야 하나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대신 갚을 대출은 아닌 거지요. 남편에게 진심이냐니까 진심이랍니다. 제가 싫다면 자기라도 혼자 그 빌라에 들어가서 살면서 대출 갚고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그렇게 따로 살자고요. 당신은 빌라 들어가서 당신이 번 돈으로 대출 갚고 뭐라던 알아서 하라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 해서 말 그대로라고 각자 갈 길 가자고 했지요. 그리고는 사기 결혼으로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건 미안하게 됐다네요.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어머니 아버지를 모른 척하고 살 수가 없다나요. 저는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고 믿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만 믿고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 앞으로도 결국엔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닐 게 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이라 해야 할지 남편이 저더러 전세 보증금하고 어쩌고 해서 한 4천만 원 되는 돈은 저 다 가지랍니다. 그 속내가 뭐였는지는 몰라도 남편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나쁜 엑스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 다시 직장도 구했고 지난 1년이 꿈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을 만큼 제일 같지 않대요. 한편 남편은 기어이 그 빌라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제가 서울에 올라와 직장을 구하던 시기에 남편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더군요. 남편이 술에 취해 전화를 해와서는 저랑 살 때가 그래도 좋았다며 그때 자기가 눈에 뭐가 씌었었나 보다고 미안하다 하는데 그냥 대출 잘 갚고 잘 살라고 한마디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다치고서 남편의 속내를 볼 수 있었으니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결국 의미 없는 결혼 생활만 더 길어졌을 테니까요. 저는 제가 한 결정에 요만큼도 후회는 없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만의 인생을 찾아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머릿속 정리도 하고 남들에게 말 못했던 가슴속 응어리도 끄집어 내볼까요? 찾아왔네요. 남편과 저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결혼했어요. 제 나이 26살로 지금 생각하면 한참 어린 나이였지요. 저희가 처음 만난 건 중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 말로는 그때부터 혼자 저를 짝사랑했다고 하대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자긴 안 쓴다며 저에게 인형이라던가 좋은 볼펜이라던가 싫다고 해도 쥐어주던 기억이 남아있긴 한데 그게 남편은 나름대로 저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이후로 남편은 남고로 저는 여고로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도 종종 저를 만나자고 불러내거나 뜬금없이 편지를 보내온다던가 하면서 서로 간의 연락은 끊어지지 않았네요. 그러다 20살의 봄, 대학생이 된 남편이 저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며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작은 사무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황이었지요. 남편과 저 두 사람의 연애만 놓고 보자면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사귄 지 2년쯤 되던 때 시댁에서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을 알게 되셨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불러놓고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 배경이 문제라며 타박을 하셨는데 문제는 어머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여자의 눈이 멀어 오래전 집을 나가셨어요. 친정어머니는 마음의 병으로 술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셨고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다 보니 어머님은 이런 제 가정사를 다 알고 계셨네요. 자존심도 상했고 동시에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남편과 만나야 하나 싶기도 하대요. 남편이 저에게 분에 넘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일부러 남편 입대가 며칠 남지 않았던 시점에 이야기했어요. 군대에 가서 저 같은 건 싹 다 잊고 오라고요. 하지만 이게 웬걸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 떨어보라며
저랑 헤어질 바엔 차라리 이 세상을 하직하겠다고 편지를 써놓고 한강다리에 갔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사는 곳에 찾아와서는 빨리 같이 가달라 하시는데 두 분 다 얼굴이 정말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한테 만나라 어째라 그런 소리를 일절 안 하시대요. 그리고 저희는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꼬박 6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머님 아버님 귀에도 금세 들어갔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정말로 결혼할 거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은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오래 만날 줄 몰랐고 저를 며느리로 드릴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어쩌겠냐면서 대신 당신도 조건이 하나 있다 하시대요. 그리고는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관두고 어머님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일을 하라셨지요. 당신 집안 사람이 되는 거니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 솔직히 당황스럽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저에게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직원 수는 10명 남짓으로 규모는 무척 작았지만 사장님이 참으로 좋은 분이셨어요. 당신 나름의 목표와 비전이 있어서 직원들 한 명 한 명 먹고 사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지요. 특히 근속 10년차 직원에게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대학에 간다는 건 저에겐 간절한 꿈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안에 남편이 보인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자기와 결혼만 하면 그깟 대학 자기가 보내줄 수 있는 거라며 남편 말로는 고민거리도 못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식부터 올리고 같이 살면서 자리만 잡으면 대학이야 언제든지 제가 원할 때 갈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저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준 남편이 하는 말이었으니 꼭 지켜줄 거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회사에도 사정을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운영하셨던 공장은 직원 수 5으로 국수와 떡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규모가 크지도 않았고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공장 분위기가 무척 어수선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게다가 저로서는 공장 일이 익숙치가 않아서 하루하루가 고되더군요. 하루 종일 뜨거운 김과 씨름을 하니 집에 가면 얼굴은 벌겋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있기가 일쑤였지요. 힘든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불평불만 없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제 부족한 조건들 전부 다 몸으로 때운다는 심정으로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공장 일에 매달리다 보니 언젠가부터 대학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생각할 틈이 없었다고 해야 할지 대신 공장에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공장 주인이 되고 싶다 그런 것보다 책임의식이랄까요. 규모도 키우고 싶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제 태도가 어머님 아버님 눈에는 꽤나 기특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공장에서 일한 지 8년쯤 되던 해에 아버님이 저와 남편을 불러놓고는 그간 고생이 많았다며 당신들이 은퇴하게 되면 공장은 저에게 물려주실 거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제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공장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어머님 아버님께 드디어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재고 관리나 상품 생산에만 집중했다면 어머님의 말씀 이후로는 마케팅이라던가 품질 보완 같은 좀 더 사업적인 측면을 다듬어 나갔지요. 그리고 그런 저희 노력으로 공장은 새로운 설비를 4대나 들여오고 직원 수도 13명으로 늘어났을 만큼 규모가 커졌어요. 거래처가 늘어난 건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직원들 모두 저를 사장으로 알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더니 아니 처음부터 제가 굴러온 돌이었던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4살 많은 신우가 있는데 신우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신우는 미국인 남편과 미국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와서 며칠 있다 가는 게 전부라 사실 몇 번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남편 말로는 신우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자기밖에 몰라서 가족들이 어떻게 하고 살고 그러는지 관심도 없대요. 하지만 남편이 뭐라고 말하건 간에 저랑은 접점 자체가 없었으니까 싫고 좋고도 따로 없었지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미국인 남편과 헤어지기로 했다면서 짐을 싸들고 한국에 온 겁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다른 곳엔 연고가 없으니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어머님 아버님도 덜 적적하시고 좋으시겠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신우가 걸핏하면 공장에 나타나 이것저것 참견을 하고 다니대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뭘 좀 알고 하는 소린지 그냥 떠들어대는 건지. 신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은 뒤 어머님 아버님은 신우가 며칠 만에 아주 전문가가 다 되었다며 이참에 공장을 신우에게 맡겨야겠다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 넘게 제가 도맡아 해왔고 저에게 주신다고 하셔놓고는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다른 말을 하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제가 어머님께 진심이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신우는 당신에게 하나뿐인 딸이랍니다. 그런 신우가 공장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참에 신우를 잘 도와주래요. 슬프게도 어머님 말씀을 반박할 수가 없더군요. 공장은 여전히 어머님 아버님의 재산이었고 그분들이 자기들 재산을 누굴 주건 간에 저에게는 그걸 따져 물을 권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어머님께 공장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제 공장이 될 거라는 이유로 이리저리 미지급하신 월급 전액과 퇴직금을 정산해달라 했어요. 대략 2억이 넘는 큰 액수였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께서 저더러 제정신이냐? 2억이 네 집 개 이름이냐고 절대 못 준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5천만 원 줄 테니 그 돈으로 늦었지만 대학교나 가랍니다. 저더러 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환장해 있지 않았었냐고 이제라도 가라대요. 제 꽃 같은 30대를 전부 공장에 갈아 넣었는데 막말로 저를 어르고 달래셔도 부족한 판국에 5천 먹고 떨어지란 소리로밖에 안 들리대요. 그래서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2주를 기다렸는데도 가타부타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셨기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선 예전에 일하던 회사 사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회사를 나온 후에도 안부는 주고받으며 살았는데 막상 이런 문제가 닥치니까 도움을 구할 곳이 그분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전후 사정을 설명하니 아는 노무사분을 소개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머님 아버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죽는 소리를 하시대요.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도 많이 다퉜어요. 남편은 저를 이해하면서도 어머님 아버님 일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눈에 보였달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2억 2,500이라는 돈을 받아냈습니다. 남편 말로는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신 거라면서.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더러 지독하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대요. 대학 보내준다는 말에 홀라당 넘어간 저도 잘못이었지만 생각해보면 그럴 능력도 안 되면서 공장 일이 얼마나 힘들고 열악한지 알았으면서 그런데도 나한테 회사를 관두고 결혼하자고 한 남편이 제일 나쁜 X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는 지독한 X라고 이참에 한몫 단단히 땡겨야겠다고 하면서 이혼하자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한번 싸워봤는데 너하고는 못 싸우겠냐고요. 그렇게 저는 불과 몇 달 만에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전부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만 했지요. 저는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받은 아파트를 세를 놓았어요.
그리고는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끌어모아서 대출까지 받아서 어머님 아버님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 공장을 차렸습니다. 처음부터 이 생각으로 관두겠다고 하고 나온 거였어요. 계획도 없이 움직일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장을 차렸다는 소문이 돌자 원래 어머님 아버님 공장에서 일하던 대부분의 직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만들어 놓은 거래처들도 일일이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했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거래처들 역시 저를 보고 거래를 했던 것이기에 일은 쉽게 풀려갔답니다.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공장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 그들 중 누구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더군요. 그래서인지 고작 한다는 일이라곤 제 공장에 쫓아와 상도도 모르는 X, 산업 스파이 같은 X이라고 욕을 해댈 뿐이었어요. 물론 이런 욕을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기에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등으로 계속해서 대응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는 그동안 정도 없냐면서 저더러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아주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냐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로 되겠냐고 했습니다. 니네 부모는 나를 무슨 멋은 부리듯 단물만 다 빼먹었는데 그깟 집안 하나 망하게 하는 걸로 내 화가 풀릴 것 같냐 했지요. 그리고는 들려오는 소문이 어머님 공장이 위기라 하대요. 제 퇴직금이 다 뭐다 해서 대출받았지. 거래처 70% 이상이 떨어져 나갔지. 아마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신우가 저를 찾아와서는 한 번만 살려달라 소리를 했을까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제가 그렇게 공장에 애착이 있는 줄 몰랐다고, 자기는 이제 공장 일에 관심 없다면서 저더러 돌아와서 다시 맡아달라대요. 어머님 아버님 사시던 아파트까지 담보 잡아서 대출받았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대던데, 그 눈물 저도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여러 번 흘렸었지요. 그래서인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님의 공장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말해주기로는 어머님 아버님은 사시던 아파트도 팔았다대요.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좀 더 떨어진 동네에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셨다는 모양이에요. 신우랑 남편이 이제 부모를 먹여 살리려나요? 알빵가요. 아직 작은 빌라로 이사갈 여유가 있었다는 게 화가 날 뿐입니다. 그래도 이제 가슴속 응어리나 분노는 조금씩 내려놓으려고요. 힘들고 고달프긴 했어도 꿈을 꾸던 시절이었고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부모님이나 남편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여자가 아니라 제 사업을 이끌어가는 당당한 여자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차 7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아니, 40대 이혼녀라고 해야겠네요. 이미 이혼한 남편과 어떻게 만났고 어쩌다 사랑에 빠졌고 그런 이야기는 굳이 해서 뭐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어쩌다 이혼까지 하게 된 건지 이야기하려면 간단히 설명은 해야겠네요. 남편과 저를 이어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남편은 저희 아버지 회사의 직원 중 한 사람이었지요. 당시 제 나이는 33이었는데 저는 그게 결혼하기에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꽤나 조바심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저보다 어린 사촌이 먼저 결혼해 딸을 낳았거든요. 그러면서 작은아버지가 완전 손녀바보가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게 그렇게 부러우셨다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괜찮은 사람 같다고 한번 만나보라며 제 남편과의 만남을 주선하셨으니 딸로서 싫다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키진 않았지만 효도한다 생각하고 나갔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사장이 자기 딸을 만나보라 하니 엄청나게 부담스러웠대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렇지만 남편도 거절할 만한 입장이 못 되었다고요. 그래서 사회생활한다 생각하고 나온 자리였답니다. 하지만 의외로 저희는 첫 만남부터 소위 삘이 통했어요. 일단 대화가 잘 통하니까 아무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사장 딸이라고 얼마나 도도하고 콧대 높게 행동할지 궁금했다는데 의외로 털털한 제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나요? 하긴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냥 그런 좋은 시절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귄 지 1년 좀 넘어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남편 집안은 저나 저희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았어요. 일단 아버님이 몇 년 전 돌아가셨더라고요. 이후로 어머님이 생계를 위해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시작하셨다는데 그게 아무래도 동네 장사라 그런 건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먹고 살 정도만 벌리는 눈치대요. 그리고 남편은 일남일녀 중 장남으로 아래로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과는 교류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하지 말라는 결혼을 기어이 한 뒤로 먼 지방에 가서 산다고 들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편이 매달 어머님께 50만 원을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이건 뭐 자기가 벌어서 드리는 건데 제가 뭐라고 할 게 못 되었지요. 사실 제가 더 신경이 쓰였던 건 매달 보내드리는 돈보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었어요. 사회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다고는 해도 모아둔 돈이 당시 3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한 5천은 있었어요. 2천 차이 가지고 뭘 그러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딱 봐도 시댁에선 그 어떤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2천이 고작 2천으로 안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처음에 남편을 소개해준 사람이 저희 아버지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이 상황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그저 하나뿐인 딸인 저에 대한 사랑 때문이셨는지 선뜻 집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 하시대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여자가 집을 해가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했네요. 다만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완전히 제 명의로 해주신 건 아니었고요. 일단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안에 싹 다 고쳐줄 테니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비교적 남들보다 수월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을 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어요. 사실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기도 했고 아버지 사업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 입사해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 점을 아버지는 늘 아쉬워하셨고요. 아버지는 저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은퇴할 날만 기다리시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휴가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솔직히 남의 회사를 눈치 보면서 다니느니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로 이직을 했네요. 그런데 정말이지 저희 아버지지만 정말 깐깐하신 분이셨어요. 특별 대우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출산 2달 전까지 남들하고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했고 출산 이후엔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일을 다녀야 했거든요. 월급도 남들 받는 만큼 받았고요. 정말이지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호되게 욕을 먹기가 일쑤였지요. 그래도 이후로 저희 결혼 생활 자체만 놓고 보자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남편 역시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 회사 내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이대로라면 몇 년 후에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저희 부부가 회사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저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나타났으니 그건 그간 교류가 거의 없던 신호였습니다.
신우하고는 정말이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통틀어서 10번이나 봤을까 싶을 정도로 접점이 없었어요. 신우는 자기 시댁에 끔찍히 잘하는 사람이라서 늘 친정을 등한시했거든요. 그래서 명절에도 거의 얼굴을 비추는 법이 없었고 어쩌다 어머님 생신 같은 날 만나게 되더라도 밥이나 한 끼 하는 정도였지요. 자기 오빠인 남편과도 사이가 대면대면해서 딱히 나누는 대화도 없었고요. 사실 저는 외동딸이라서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대가 컸어요. 가능만 하다면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그런 쪽으론 저에게 곁을 내주지 않으니 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남편과 신우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신우의 이혼이었습니다. 살갑지 못한 신우로 인해 어머님은 걸핏하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오대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하실게 뻔했으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전화기에 대고 거의 곡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어진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우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신우하고 제가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우 남편이 동네 여자랑 바람을 폈다대요. 심지어 한번 실수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살림집까지 차려놓고 있었다고요. 그리고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바람피다 걸린 주제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차라리 잘 됐다며 이참에 깨끗이 헤어지자 그러더랍니다.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다 포기할 테니까 자기 좀 놔달라고 했다나. 하지만 신우는 신우대로 애가 이렇게 어린데 자기 혼자 어떻게 아빠 없이 키우냐고 이혼만큼은 못한다고 버텼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결국은 한쪽이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고 하니까 별 수 있었겠어요? 결국 위자료 2천만 원인가 받고 이혼했다고요. 신우의 이혼 소식이 남편 귀에 들어간 이후로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우한테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있으니 솔직히 지들이 언제부터 친했다고 저러냐 싶을 정도로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잠은 잘 잤냐? 밥은 먹었냐? 오늘은 어디 갈 거냐? 먹고 싶은 건 없냐? 아주 누가 보면 몇 년째 못 보고 산 애틋한 연인이라고 착각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신우가 어머님 사시는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상황은 더 눈꼴시게 변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는 1시간, 회사에서는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래서인가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온 이후로부터 남편이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 가대요. 이것도 정말이지. 저희 남편 퇴근하고 나면 어디 잠깐 하다못해 마트에 들리는 것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었다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하루는 저한테 어머님한테 보내드리는 용돈을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려드리재요. 갑작스러운 말에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혼자 분식집해서 신우하고 시조카를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왜 신우를 먹여 살려? 이제 신우도 돈 벌고 해서 살림에 보태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 시조카는 누가 보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을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어머님이 분식집을 하고 계시긴 했어도 수입이야 뻔한 상황이었고 어쨌든 입이 하나 아니 시조카까지 둘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신우가 일을 구해야 할 텐데 하고 저 혼자 마음이 급했지요. 하지만 이게 웬걸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간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신우는 일을 구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가 신우가 시댁에 들어온 이후로 하는 일이라곤 애는 애대로 내버려두고 술만 찾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시댁에 가서 기어이 신우의 술상대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돈까지 퍼주자니 어떤 여자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제가 별말 안 했습니다. 남매끼리 그동안 못다한 우애 좀 다져보겠다는데 제3자인 제가 무슨 말을 한들 들어먹기나 하겠나 싶었거든요. 일전에 한번 맨날 가냐고 한마디 했더니 부럽냐 질투하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아이와의 약속을 깨기 시작하니까 그건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저희는 원래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중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어디든 다녔어요. 저희가 서울에 사는 게 아니다 보니 서울 애들만큼 사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해낸 게 이런저런 간접 경험을 많이 시켜주자는 거였지요. 저희 아들도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저희랑 그렇게 어디 가는 걸 좋아했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걸핏하면 신혼에서 술을 떡이 들 때까지 마시고 오더니 그 여파가 주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안 되냐, 그냥 동네 카페나 가면 안 되냐 하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던데. 그게 당연히 제 입장에서도 서운했지만 애가 얼마나 실망을 하던지요. 실망한 아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졸고 있는 남편을 발로 걷어차고 싶은 충동이 드는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미루다가 어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우를 데려가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말이 나와서 그런데 팔불출 같지만 저희 아들이 저를 닮은 건지 미술 쪽에 재능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위주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신혼의 애는 이제 겨우 3살이에요. 3살짜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서 뭘 얼마나 집중해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애시당초 못 들어오게 하는 곳도 많고요. 그러니 신우를 불러서 같이 간다는 건 제 입장에선 정말 내키지 않는 일이었답니다. 애로사항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신우가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데 매번 어머님만 빼놓고 저희끼리 어디 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원래는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까지 3명만 움직이면 끝날 일인데 어머님 댁에 가서 어머님하고 신우하고 시조카까지 챙겨야 되는 것 물론이고 또 다 끝나면 집에 데려다 줘야지. 그뿐인가요? 셋이서 10만 원이면 끝날 일이 어떨 때는 2배, 3배까지 들어가니까. 솔직히 남편이야 자기 가족이니까 한다 치고 저는 뭔가요? 결국 그런 일이 몇 차례고 반복되자 속에서 열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두 가정을 다 책임지려고 하냐고 신우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신우나 시조카 일은 신우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아무리 신우랑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다지만 같은 여자로서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너도 엄마면서 아빠 없이 자랄 시조카가 불쌍하지도 않냐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조카가 눈에 밟혀 미치겠다나요. 그리더니 급기야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달이라도 당장 신우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대신 신우에게 맡기고 유치원비는 신우에게 줘야겠다나요. 그러면 신우는 용돈을 벌어서 좋고 동시에 저희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니 안심할 수 있어서 좋지 않냐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저도 말이 막 나가대요. 신우 뭘 보고 우리 애를 맡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대로 된 학위가 있기를 하냐, 그렇다고 뭐 하다못해 음식이라도 잘하냐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신우가 눈에 밟혀 환장하겠으면 아예 당신이 시댁에 가서 살라 했어요. 가서 맨날 술이나 같이 퍼마시고 시조카도 키워주고 그러라 했지요. 그렇게 퍼붓고 나서도 한동안 분이 안 풀려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나 봅니다. 그렇게 다투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뜸 전화를 해서는 저더러 작은 방을 치워놓으라대요. 이따 오후에 신우가 이사를 올 거라면서요. 이사? 무슨 이사?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니까 자기가 저번에 이야기하지 않았냐면서 진짜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진짜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건지 저한테 대놓고 통보를 하더군요. 제가 남편더러 신우만 들어왔단 보라고. 그날로 당신과 나는 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나가보니 신우가 정말로 시조카를 데리고 왔더군요. 짐도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에요. 거기다 어머님은 왜 따라오신 건지 마음 같아선 당연히 문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님도 계시니 어쩌겠어요. 일단 현관문은 열어줬네요. 그리고 정말이지 까놓고 말해서 신우가 성질머리가 못 되쳐먹기라도 했다면 모르겠는데 저희 신우는 단순하고 멍청하지 성품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색하게 거실에 셋이 모여 앉았습니다. 신우가 저더러 자기는 어느 방 쓰면 되는 거냐고 묻대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사실 오빠랑 나랑 상의가 안 된 부분이라고 나는 아가씨가 여기서 사는 게 불편하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정말 진심으로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자긴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아는 줄 알았다고요. 신우가 미안해하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았지요. 그런데 어이가 없었던 건 어머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대뜸하시는 소리가 상의는 안 했어도 당신 아들이 이 집안의 가장 아니냐며 저더러 당신 아들이 하는 말에 가타부타 토달고 없다고 당신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며 역성을 내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평소에 당신 아들이 최고다 어쩌다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긴 했어도 그냥 아들 가진 어머니들이 노상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가장 어쩌고 하면서 말을 들어라 마라 하시는 걸 보고 있으니 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가 남편더러 얘기는 이따 하자고 일단은 신우랑 어머님부터 어서 댁에 모셔다 드리라 했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자기 말이 웃음냐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저더러 진짜 피도 눈물도 없냐면서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고 혼자분에 못 이겨서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대요. 같이 소리를 질러봤자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 집이 누구 집인지나 알고 지금 큰 소리를 내냐고 조근조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당신 아들이 네 애비 밑에서 개같이 일을 하는데 이제 와서 집 해준 걸로 생색이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누가 보면 돈 안 받고 일한 줄 알겠다고 입 조심하시라 했네요. 그러자 제 말버릇 좀 보라며 당신 쓰러지신다고 뒷목 잡으시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안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떨어 쇼하실 거면 나가서 하시라고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 쏘아붙여버렸네요. 저한테 그런 거 씨알도 안 먹힌다고요. 이후로는 뭐 지리한 싸움이었지요. 결국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남편이 재산의 절반을 달라는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이 다시 항소를 하고 그래도 결국 제가 엄마이기도 하고 경제력도 있다 보니 양육권은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위자료는 솔직히 변호사 수임료 정리하고 나니까 남는 것도 없을 만큼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 이후로 남편은 회사를 나갔습니다. 이직은 글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입김이 조금 세시거든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많이 미안해 하십니다. 저런 놈인지 모르셨다고요. 그런데 뭐 몇 년을 같이 산 저도 몰랐으니까요. 이제 저에게는 단 한 가지의 목표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는 거죠. 힘들었던 시간은 잊고 열심히 제 힘으로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올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